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보람 있으시죠? 네. 제가 와서 들었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유아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오늘은 가서 집에 가셔서 너 그때 패널 안 했어? 하지. 되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네, 알찬 시간을 좀 제가 보내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령대를 딱 집어갖고 강의를 한 적은 없어요. 보통 3세 이하, 3 내지 5세, 뭐 5에서 제일 작게 나눈 게 그런 거고, 이렇게 30에서 40개월 굉장히 이제 저한테도 드문 집단이라 이제 저 질문을 쭉 보내왔는데 그동안 제가 안 봤던 질문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대소변 훈련. 그래서 때 되면 가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모두 가립니다. 다 가려요. 다 가리는데 주간 배변. 그러니까 낮에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가리는 건 한 3, 4세 사이에 완료가 되고 밤 소변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있고 이렇게 뭘 지각할 수 있는 낮 시간, 그러니까 각성되어 있는 시간에는 마려운 느낌을 알아요. 근데 이제 밤이면 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훨씬 더 통제력이 떨어지는데 그냥 밤 소변까지 다 합쳐서 5세 이전이면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실수 가능성이 있는데 5세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 애가 3세인데 옆에 집에는 훨씬 빨리 가렸대. 우리 애가 느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 그럼 크면 애들이 다 가려? 하면서 독립적으로 가려라.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이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과 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되는 것 사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구별이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놔둬야 돼, 이거는 알아서 하게 해야 돼, 이거는 부모가 해줘야 돼,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거는 놔두고 어떤 거는 개입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때 주변에서 오는 그 사회적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게 요즘에는 은근히 되게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그 예전하고 비교해서 이제 양육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성격,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20살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해서 20살에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애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얘한테 치명적이거나 결정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건 1번은 그 타고 태어난 뇌의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기질이라 그러는데, 기질은 뇌 신경들이 서로 억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패턴이 있고, 흥분성 이제 뇌 신경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흥분성 신경계를 갖고 있는 애들은 탐색욕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고 만져보고 저기 가보고 올라도 가고 뛰어도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저거는 꼭 가서 해봐야 돼, 이런 기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발한데 힘들죠. 그래서 나 활발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어요. 기질이 그런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억제성 신경 회로를 갖고 있는 애들은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위험하다고 느껴요. 이거 먹어볼래? 아니. 이거 맛있어. 아니, 안 먹어본 거 먹을래? 아니, 이거 더 맛있어. 이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얘의 뇌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새로운 게 왔을 때 이제 저희 딸이 희원이인데, 희원이가 이거를 싫어해 라든지, 희원이는 왜 새로운 걸 안 할까? 제 아들은 희준인데, 희준이는 왜 밖에 나가면 막 손 딱 뿌리치고 달아날까? 이런 거는 별로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이상하게 빨리 앉아. 기질입니다.
네. 수면 사이클도 기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더 본능에 가까운 거,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렇게 활동량,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질이에요. 느린 거. 그러니까 그냥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피곤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50은 이 타고 태어난 거고 나머지 50을 이제 환경이라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건 이제 가정의 영향, 부모의 영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이걸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디서 안 알려줄 거예요. 제가 요즘 임상에서는 엄청 많이 봅니다. 이상하게 전에 비해서 언어 지원 애들이 되게 많아요. 첫 단어가 이제 엄마 아빠를 도래하고 이제 두 돌이면 엄마 어야 가, 뭐 엄마 신 줘, 뭐 이렇게 이제 한 세 단어 정도로 문장을 구사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단어가 느려서 그 이후로 쭉 느린 애도 있고, 이렇게 첫 단어나 문장은 이제 뭐 자기 나이에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 말을 잘한다는 건 일단 단어가 풍부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이 복잡하고 정교해야 됩니다. 시기는 안 늦었는데 문장 구사력이 떨어진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친구 있어? 그러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초등학생인데. 뭐 친구, 그럼 뭐 하고 놀아? 그러면은 어떤 친구요? 어떤 친구가 무슨 말이야? 학교 친구요? 아니면 뭐 동네 친구? 이렇게 계속 저가 단답형으로 물어보게끔. 뭐 하고 놀아? 그러면은 뭐 보드게임 하는데 뭐죠? 이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OX나 단답으로만 계속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타입이라 계속 꽤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건 환경인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옛날보다 아이들이 떨어지는 게 환경의 영향. 부모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36개월이 와서 엄마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하면 먹는 거 이렇게 하면 간식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네 요겁니다. 애는 단어만 말해도 돼요. 엄마하고 그것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엄마 그러면 왜? 그러면 이따 얘기해. 그럼 엄마 지금 설거지 하고 있잖아. 자, 이제 근데 애는 간식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이따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네가 잘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그렇죠. 엄마가 갑이고 애가 을이에요. 그럼 잘 표현해야 되는 책임은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의사 전달을 이만큼만 해도 저쪽에서 다 알아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에 미국에 출장 가. 근데 가서 번역해주는 사람, 통역이 옆에 있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난 그냥 가. 그러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는 건 긴장하고 불안해서 그 연결고리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간식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는 꼼짝도 안 해. 그러면은 그다음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거죠. 엄마 나 배고파. 이제도 꼼짝 안 해. 엄마 사탕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래도 사탕 잠깐 있어봐 이렇게 했는데 엄마 오늘 엄마가 주기로 한 사탕 하나 지금 먹어도 돼?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아이는 그 정도의 말을 해야 내가 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엄마 간식 엄마가 모든 걸 이렇게 쫙 풀어놓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날이 하루 이틀 가면 이제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늘어나는 거 아시죠? 혹시 말을 잘 하나요? 길게도 하나요? 혹시 노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노력을 알까요? 네, 뜻을 모릅니다. 추상적인 단어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잘 못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아이가 자기가 하는 말이 완전히 소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얘가 진짜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 이거 애가 쓰는 단어가 아닌데? 그럼 물어봐요. 그럼 그런 집도 엄마가 말을 많이 해서 그걸 그대로 카피한 집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하는 거를 애쓰면서 이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력이라는 게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애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추상적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뭐 엄마는 네가 커서 나중에 미래에 장래에 뭐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근데 다 못 알아듣는 말인데 엄마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렇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면 진지하게 그걸 자기 머리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족은 참 화목해. 근데 내가 엄마랑 아빠랑 나를 이제 공부를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난 거기에 못 미쳐. 그럼 나는 화목을 방해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상적 단어는 굉장히 아이들이 스스로 성숙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안 싸운다 라든지 우리 가족이 웃잖아 뭐라든지 사이 좋다, 잘한다, 열심히 이런 단어는 가급적 안 쓰셔야 됩니다. 그게 사춘기 이후에는 자기 족쇄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단 네가 충분히 말을 해서 엄마가 알아들어야 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말을. 네. 진짜 많아요, 진짜. 언어 능력이 안 생기고요. 언어가 내재화가 되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말이고 속으로 들어오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말을 많이 들은 애는 부모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첫 밑그림이라 거기서 이렇게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아니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진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애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표현하려고 막 하지 않으면 이제 언어가 풍부해져야지 그 다음에 독서로도 쉽게 가거든요. 근데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개발됐을 분들이 이제 거기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길게 하지 마라. 추상적인 단어는 쓰지 마라. 결론부터 얘기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시기는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던 시기에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말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전지전능하다는 느낌이 강할 때예요. 다 해. 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물건을 던질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뭐 엄마한테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슈퍼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지전능의 자기애적 시대가 한 2세부터 시작해서 좀 갑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2번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인 시기가 있는데 이제 영유아기 사이에 이렇게 막 움직임이 원활해지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때와 또 한 번은 중2 때입니다. 중2 때. 그래서 중2의 아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2의 아기 버전. 근데 중2가 더 속이 터져요. 왜 터지냐면 얘는 양치를 지금 처음 배웠는데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양치하는 걸 다 아는데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이제
뭐랄까, 이 나무가 막 커지는데 이 나무를 그냥 자라는 대로 둘 거냐, 뭐 아니면 내가 좀 가지치기를 해줄 거냐, 큰 어떤 우리가 선택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아, 안 일어나는데 깨워줄까, 놔둘까, 밥을 안 먹는데 입에다가 먹여줄까, 아니면 그냥 보낼까, 뭐 급식을 안 먹은 것 같은데 오자마자 간식을 줄까 말까, 이제 뭐 이런 끝없는 고민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 큰 원칙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간단하게 하면 그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는 생각이고요. 행동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감정은 아시죠? 요 세 가지, 이게 이제 사람 마음이에요. 뭐 정신, 마음, 이런 게 다 요 세 가지로 다 이제 포괄이 됩니다. 요 세 개는 뇌에 기반해요, 뇌. 그래서 아까 키는 100% 유전자입니다. 뭐 충격받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키가 큰 아빠를 만나면 크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키에 대한 유전자가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남편하고 만나면 되게 여러 개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탁 태어나면서 그 유전자 중에 하나가 딱 켜지는 거예요. 그냥 걔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너 뭐 안 먹어서 키 안 큰다는 말 하지 마시라고요. 스위치를 잘못 눌렀어, 내가. 그냥 자연의 법칙이죠. 뭐 이런 거에 매달리시면 육아를 되게 스스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별거 아닌 지나가는 숫자들이라, 특히 이 나이에는 다 지나가요, 다. 심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요 시기에 제가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거 너무 걱정이야. 이거는 큰일인 것 같아. 그런 일이 딱 하나 생겨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면 3개월이면 그게 없어져요. 아, 살았다, 이제 됐구나. 별거 아니었네. 그러면 2개월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3한 4원 같이, 네, 3, 2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얘가 숟가락을 쓸 줄 몰랐는데 숟가락을 써. 너무 이뻐. 근데 숟가락을 주니까 80%를 던져. 뭐 이제 이런 거죠. 자, 근데 그 이유는 뇌가 너무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는 내버려 두고 어떤 거는 통제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부모가 그거를 잘 조율하는 거고요. 요즘 왜 교기교육, 의대 정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치동 강남에서 우리도 의대에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말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애들을 무슨 오세고시 뭐 이런 걸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12살이 되면 공부를 다 중단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학습의 형태가 있거든요. 외우는 학습은 안 돼요, 절대로. 10살 되기 전에는. 이제 그거를 미친 듯이 시키고 있던데, 근데 그런 건 이제 악한 환경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마음을 이 세 개라고 했을 때, 자, 인지, 행동, 감정. 그러니까 아기의 인지, 행동, 감정이 있어요. 그냥 아기라고 하죠. 10개월이에요. 자, 아기가 아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저 인지 영역에서 엄마 얼굴이다, 아니다? 스트레인저 앵자이티라 그래서 낯선이 불안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나를 안 우는다는 건 엄마 얼굴이랑 아닌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이제 이 이유식을 한번 딱 빤 다음에 이거는 식감이 영 아니야. 뭐 이런 거 압니다. 깜깜하고 화난 거 알죠? 뭐 이제 그 정도 알아요. 자, 그리고 감정은, 이때는 감정이 쾌, 불쾌, 좋아, 싫어. 좋아, 싫어, 무서워. 그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좋아, 싫어, 그러니까 유쾌해, 불쾌해, 무서워. 무서워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없다는 게 내가 이렇게 막 울면 막 와서 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10번 울었는데 안 와. 이때는 이제 공포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육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모 아가의 엄마 박모모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알고 적절히 돌봐주는 게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너 내가 낳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봤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미리 알아차려주고 품어주는 엄마라는 커다란 이미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머니가 하셔도 되고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셔도 되고 그 역할을 잘만 하면 되지 꼭 이 얼굴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와, 그 다음에 힘들면 알아서 이렇게 뭐 도닥여줘, 뭐 그런 걸 한 이제 3년은 좀 민감하게 하라는 거죠. 자, 감정은 그냥 기본 정서, 유쾌, 불쾌, 분노, 불안,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얼굴에 다 나타나죠. 예. 그다음에 행동은 애기는 목 들고 기기 정도? 그럼 이제 얘의 행동은 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막 기는 것도 어느 순간 번개같이 기죠. 근데 이제 기면 내 시야가 6이거든요. 근데 일어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조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왜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서는 이 세계가 엄청나게 극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애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다른 일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얘가 보이는 격한 감정 반응이나 격한 반응 모두가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인지, 감정, 행동이 심리라 그랬는데, 자, 부모로서 그러면 아이의 심리, 아가의 심리를 성인의 심리 쪽으로 옮겨주는 게 환경입니다. 그럼 인지는 아까 기본적인 감각만 알았어요. 여기 쓰다, 달다, 뭐 엄마가 있다, 없다, 뭐 딱딱하다 이러다가 이제 점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감정은 일단은 조절이 1번이에요. 감정을 조절 못하다가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되지만 이건 안 돼. 근데 이거를 가르쳐야 되고, 행동은 이제 점점 민첩하고 능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훈육이라고 합니다. 훈육. 자, 그래서 이제 만 3돌이면 아까 보니까 많이 이제 써주신 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거를 써주셨더라고요. 보통 형제가 있으셨죠? 자, 형제가 내가 5살 때 내 형제랑 하루에 몇 번 싸웠을까요? 이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몇 번.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 중재 없이 내버려두면 70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애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너무 조금 싸우는 거 아닌가요? 안 싸우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안 싸우는 애도 있어요. 제가 한 2보류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자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요. 좀 큰 애들이 안 싸우는 건 부모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서워 라든지 엄마 아빠가 전혀 기본을 안 챙겨줘, 이러면 이제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둘이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그럼 이제 사이 좋아지게 하려면 맨날 2분이 싸우시고 그러면 돼요. 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싸웁니다. 자, 근데 싸우는 걸로 질문 주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냥 싸우면 일단 시끄러워요. 엄마로서 시끄럽고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근데 이런 싸움이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 남매들끼리 싸우다가 친구가 반갑고 그러다가 혹시나 친구 관계에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아, 네. 일단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왜 없냐면 친구 관계는 사회적 관계예요. 아, 그럼 어머니가 애들이 잘못하면 부드럽게 타이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혼을 내시나요?
예. 근데 조카가 왔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말썽을 부리면. 아이들 같은 경우. 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니까 그렇게 쥐어뜯고 싸우는 거고요. 룰이 다른 거예요. 집하고 바깥하고. 그러니까 동생을 때린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때리는 건 그거는 아닌 거고요. 그냥 무조건 때리는 애가 동생도 때리고 밖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것 자체, 때리는 정도가 딴 애보다 심하면 그게 문제지 동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쉽게 남을 공격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 대상이 친구도 되고 동생도 되지, 동생하고 치고받다 보니까 딴 애도 많이 때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형제 간의 다툼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그 싸움을 다루는 부모의 태도. 그러니까 동생만 챙겨 이러면 이제 아이가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아니면 무조건 나한테 참으라 그래. 그러면 아이는 자기를 억압하는 성격으로 커요. 그래서 둘이서 죽이게 싸워도 부모가 적절하게 다루면 별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툼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룰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일단 신체적인 싸움까지 가기 전에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분명히 크고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육강식의 정글에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 그만해 이렇게 하면 쩔렁쩔렁 하죠. 아, 형아 먼저 어쩌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봐, 일단 방에 들어가 하고 까먹는 거죠. 내가 얘네들을 방에 들여보냈다는 걸.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엄마 나가도 안 돼 그러면은 뭐 조용히 놀 거야? 그럼 이제 조용히 놀게 하면 이제 안 싸우고 놀 거야 이렇게 나오죠. 또 싸웁니다. 그럼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귀찮고 시끄러운 일이지 중요하고 치명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많이 할수록 이제 왜 우리가 야 그래도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지라고 할 때 막 거기 나오는 레파토리들이 있어요. 이제 큰애한테는 야 그래도 넌 컸잖아. 엄마가 너 제만할 때도 다 해줬어. 뭐 라든지 배려심을 좀 동생한테 해주지, 그러니 이런 얘기들이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나 옛날에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그냥 이제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둘 다 서로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서는 둘째가 작아서 더 많이 보살핌 받는 걸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동생으로 태어난 애는 제가 나보다 모든 일이 다 잘해. 그렇죠, 둘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다양한 책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째이기 때문에 늘 혼났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둘째라서 맨날 형한테 두들겨 맞았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근데 그러려면은 옳고 그름을 안 가리셔야 돼요. 옳고 그름은 여기 때린 거, 부서뜨린 거, 망가뜨린 거, 그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찢었어 이거 너? 그럼 이제 걔를 혼내고 얘를 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엄마가 나한테 형제관계로 너무 일방적으로 제 편을 들었어, 일방적으로 언니 편을 들었어, 언니만 예뻐했어, 이것만 아니면 그냥 다 흘러가는 거고요. 애가 둘이라는 건 이미 이 아이들이 사회성을 경험할 기회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인지는 제가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이제 감정은 지금은 그냥 뭐 이거 할래? 그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엄마 놀이터에 갈래? 지금 안 돼. 그러면 자, 감정은 복불복이에요. 감정은 기질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기질이 강한 애들은 으악 이렇게 하고요. 순한 애들은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기질이 격한 애들을 키우는 엄마는 내가 양육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이하고 부모 간에 기질이 다르면 좀 힘들어요. 예. 자, 그래서 감정 표현은 지금 이제 30개월 이후라면 뭔가를 이게 때리거나 부서지지 않게
그런 행동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저는 발 구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뭐 당연히 이제 상대방 몸에 손대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거든요. 이제 저 이제 상담 받으러 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발을 막 구르고 뭐 그런 거는 이제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선생님이 네 얘기를 안 들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게 평가하거나 그럴 때, 자, 이걸 네가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보상을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발 구르고, 뭐 아니면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막 책상을 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흥분이 되죠. 그쵸? 흥분이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얘가 흥분하면 왜 이러지? 이런 1초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 뭐지?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이렇게 빵 하고 그 다음에 터지는 거거든요. 얘가 왕 하면은 왜 그래?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게 조건화가 돼서 이렇게 빡 지르는 거예요. 뭐, 싫어! 뭐가 싫은데? 뭐 하면서 이제 결론이 빨리 나요. 아, 알아서 해줄게. 라든지, 아니, 안 돼. 근데 이제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빨리 터트리는 거를 바꿔야 돼요. 좀 약한 형태로, 그 다음에, 즉각적이지 않게. 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엄마가 먼저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걸 제일 먼저 통제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말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가 막 발을 구르면 아래층에서 시끄러워서 올라올 수도 있고, 네 발에 멍이 들 수도 있어. 이런 분들 있거든요. 자, 감정과 행동은 이렇게 말로 해서 되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은 말은 인지입니다. 인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너 있지 그렇게 발로 꽝꽝 하다가 여기 발목 부러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설명을. 그러면 이제 발목에 부러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말이 내 행동을 통제해요. 아니면 너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널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감정하고 행동은 짧은 지시어와 즉각적인 행동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굴르면 소파 위에다 데려다 앉혀주세요. 발 꽝꽝 하면 아랫집에서 시끄러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얘기할 때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감정과 인지와 행동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대화로 해결한다라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둘 간의 힘, 능력, 판단력이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자, 중2 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학원을 하나 더 보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다 대화를 빙자한 강요입니다. 아기를 붙들고 대화를 하신다고요. 훈육을. 이제 밥 먹고 나면 줄 거야 하면은 애들은 지금부터 1분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았지? 하면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얘기해요. 왜 플레이 안 줘? 그럼 엄마가 안 돼. 밥 먹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는 걸 먼저 줘야죠. 밥 먹고 줄 거야. 이런 말도, 그러니까 애들은 언어를 말을 하거나 천천히 생각하면 뜻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일상에서 그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칭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너는 밥을 먹어야 돼. 여기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기분이 나쁠까 봐요. 훈육과 교육을 어렵게 하는 게 네, 저렇게 이제 언어적 수준을 안 맞춘 지시와 그 다음에 얘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데 너무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훈육 때는 마음을 알아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해주라는 건 이렇게 먹고 싶은겠지라는 걸 머릿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자, 인지, 행동, 감정을 항상 한 그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돼요. 지금 이건 훈육을 하는 상황이에요. 훈육을 하는 상황은 지금 이 나이는 전부 다 행동입니다. 행동. 이 행동은 해야 되고 이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구나.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제 기분이 어떻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로 해줄지 말지는 말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절대로 감정을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감정은 잘잘못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때렸을 때 그래 네가 때리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서 말로 하면 정당화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사실 그 감정을 읽는다라는 용어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요 말이 핫하니까 잘못 바꾼 겁니다. 수용이에요, 수용. 감정을 수용하라. 감정을 수용하라는 건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일 수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났다면 화가 난 거고, 그걸 리딩, 말로 하라는 건 없어요. 원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accept, 감정을 수용하라. 감정을 수용한다는 건 아니 이게 울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 제 입장에서는 울만한 일인가 보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말로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입장이 길어질수록 약 올리는 것처럼 이제 들리고요. 그러니까 밥부터 먹어. 그래서 한 개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듣는 것처럼 아는 단어, 간신 가는 단어만 뽑아 듣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야 되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행동,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구나는 안 하시면 훨씬 육아가 쉬우실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구나는 원래 그 마음을 알아주기와 전혀 무관합니다. 야 이게 울 일이야? 이게 화낼 일이야?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얘네들한테 맞춰서 효과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이고 지시적인 거 위주. 설명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추상적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이제 막 줄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 애들이 지능 검사를 해보면 언어성만 놓고 비언어성이 뚝 떨어져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해결하라고 못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지식이 많이. 그리고 행동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제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인지와 감정과 행동을 점점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감정은 좀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행동은 제가 이제 애가 단추 끼울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나요? 하면은 한대요. 근데 할 수 있는 데에서 자동적으로 하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확인했어. 끝. 그리고 옷 계속 잠궈주면은 발달이 안 됩니다. 점점 능숙하게 해야 그 다음에 자동화가 돼서 알아서 하게 돼요. 아니 다 끼울 줄 아는데 왜 알아서 안 해? 근데 이거는 반복 연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통해서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크게 각이 잡힐 것 같아요.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질문부터 한번 교수님과 함께 답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정책 연구소와 한국 리서치에 참여한 몇 개의 질문을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첫째 앞에서 둘째에 관심 없는 척,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엄마는 여전히 네가 제일 소중해. 그런 거겠죠? 네. 자, 그럼 첫째는 어떻게 느껴요?
내가 제일 소중해, 엄마한테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생은 안 좋아요? 동생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나만 중요하니까. 근데 보세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그 위선적인 감정은 압니다. 근데 그냥 동생이 오줌 쌌구나 하고 갈아주는 걸 보는 거랑 왜 얘는 오줌을 싸 하면서 이렇게 갈아줄 때 어떨 때 아이가 더 마음이 불편할까요? 뭔가 엄마가 진솔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안 좋아요. 동생은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어른 말이에요. 자, 이거 뭔가 어른이 한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요. 동생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런 거 외국어 듣잖아요. 그럼 동생도 가족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반대말이라 요 두 개 다 그렇게 감정이 실린 말은 아니고요. 엄마가 첫째한테 동생 때문에 네가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니야.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셨으면 그거는 성공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첫째가 크면 클수록 폭군이 돼요. 이 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해. 우리 엄마 내가 제일이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동생이 커나가잖아요. 근데 왠지 제가 좀 라이벌 같아. 그럼 얘를 더 누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 어떤 어머니들은 그걸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첫째는 동생이라는 환경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뭘 잘못해서 동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얘를 괴롭히려고 동생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뭐 타인에게, 나 자신에게 진솔하지 않으면 육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이 있고 매일 눈을 마주치고 매일 대화를 하는데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혼란스러워져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면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면 더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그냥 너는 동생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가족이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말하고. 그래서 이건 과도하게 배려를 하는데 안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싸울 거면 놀지 마. 아마 여자애 둘이라 방에 들어가 있어라 하신 것 같은데 남자애는 때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얘도 어린애는 말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온 애가 분명히 둘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싸우면 너 그만 싸울 거야? 그럼 놀지 마. 이렇게 해서 분리. 분리를 하는데 오히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만해 라든지 뭐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떤 긴 말은 대부분 부작용이 큽니다. 좋은 말만 끄집어내든지 굉장히 비난만 끄집어내든지 아니 뭐 첫째 네가 이렇게 양보해야지. 그럼 얘는 양보라는 말이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 지난번에도 양보했잖아. 그 말을 많이 할수록 기분 나쁜 사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럼 이제 먼저 그치는 애를 칭찬해 주는 거죠. 울지 말라 그러니까 금방 그쳤네. 잘했어. 잘잘못이 크게 없는 게 그냥 첫째는 첫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둘째는 둘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실 배변 훈련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내 인생의 첫 금지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차, 아무 때나 차, 아무 때나 먹어, 아무 때나 싸.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니 싸는 건 여기다가 싸.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남자가 처음 뭐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할까요? 무슨 일인지 기다리는지 모르는. 근데 이제 이미 소변은 넘어갔거든요. 대변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변을 먼저 가립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이제 느낌도 정확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지금 대변이 싫다는 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훨씬 더 낯설어서. 자, 근데 지금 소변은 화장실에서 변기에 두면 근데 자기는 기저귀에 싸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변기 옆에 기저귀를 둡니다. 예, 그러면 얘는 기저귀에 싸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저귀에 쌀 때 편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 편한 상황에서 변기가 옆에 있으면 변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옆에서 싸게 해주다가 여기에서 싸면 엄마가 젤리를 하나 줄까 했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싫어 이러다 좀 있다가 몇 개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기저귀를 떼면 난 죽어버릴까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아마 이제 좀 기질적으로 좀 새로운 게 불편한 아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린다는 말은 마치 어떤 걸 얘가 다 이해하고 난 이걸 중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냥 이 행동을 차단당한 데 대한 불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하게 하니까 그게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를 예, 하고 있는 거를 멈추게 하니까 네, 그게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차야지 나는 속이 시원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는데 왜 못하게 해?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자 이거는 참으면 안 돼, 알았지? 하면은 그 다음에 딴 걸 차요. 그리고 혼내면 왜 혼내냐 그래요. 난 공을 안 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어머니들이 되게 피곤해서 이렇게 멘탈이 번쩍번쩍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전부 따로따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던지면 안 돼, 참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뭐뭐뭐를 던지면 안 돼, 그럼 그것 빼고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 던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씩 알려주려니까 막 미치겠죠. 그리고 내 말을 진짜 안 듣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던지면 안 돼. 아무것도 던져도 되는 게 뭐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빼고는 예. 던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도 되는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 던지거나 차면 안 돼. 하고 이제 제일 빠른 건 던지면 저희 가서 뭐 생각하는 의자든지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무시하기를 1번으로 쓰라 그래요. 던지면 안 돼. 던지면 그 다음에 5분 동안 엄마가 너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생각하는 의자 전 단계가 무시하기거든요. 또 와서 난리 치죠. 근데 이때 그냥 3분 정도 정말 그 로봇처럼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애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애들은 엄마가 표정이 그러면 엄마 없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3분 정도 이제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이제 벌칙을 겪는 거죠. 자, 던지면 안 돼, 차면 안 돼. 그런데 네가 던지거나 차면 엄마가 이제 모래시계 같은 거 있으면 틀어줘. 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너하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중간에 또 막 바꾸시는 분 있어요. 막 타협해 주시는데 타협은 육아를 괴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럼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애들이 심플한데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상황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관심을 끌고 싶거나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자, 근데 그때 때리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붙들고 안 되는 거라고 훈육을 한다. 이게 아이한테는 뭐라고 느껴질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그러니까 언니 오빠가 막 학교 가느라고 바빠. 그래서 엄마가 막 그거를 이렇게 뭐 도와주느라고 바쁜데 얘가 와서 막 언니 오빠를 때리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하면서 관심을 왕창 주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다 갖고 갔던 관심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가 뭐 그쵸, 얘가 너 계속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좋은 행동을 하면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행동을 습관화시키는데 애들은
무관심하고 혼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혼나는 걸 선택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근데 무관심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고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물론 엄마가 지금 언니하고 오빠를 해주느라고 너를 못 돌봐서 네가 기분이 나쁜 건 알아. 이쯤 되면 이제 관심이 다 충족됩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만으로 훈육이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말만으로는 훈육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웃고 애교 부리면 훈육하다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 웃고 애교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혼내다가 웃는 분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절대로 권위 있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랑스러워서 중단하지만 사실은 얘한테 이제 통제를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어머니를 좀 이해한다면 발달 지연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걸 받고 있어서 뭔가 얘가 좀 남다르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지금 이 문제가 나한테는 뭐 좀 귀찮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기준은 자, 만 3세 끼리 있는 집단에서 이걸 해도 되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3세면 어린이집에 가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열심히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사회성의 인지 부분에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웃고 애교를 부리고 딴청 피우고 이거는 네, 고지능의 회피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기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4세인데 배아파는 이제 원래 신체화라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가 될 때 그 스트레스를 다루는 좋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건 이제 신체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 뭔가 심리적으로 불편할 때 그걸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100% 환경이에요. 100% 환경이라는 게 뭐 어디 아파할 때 반응을 해주는 정도가 부모마다 다 다른데 이렇게 건강에 예민한 분들은 아유 그래 어떡하니 뭐 하루 쉬어라 뭐라든지 여기 와서 누워 있어라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쭉 써서 초등학교 학생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아프다고 해서 그걸 건너갈 때마다 기술을 개발시킬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웬만하면 안 죽어요. 그리고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그러니까 외력이 아니면 아픈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한 5분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걔도 5분쯤 아무 말도 안 하고 걔 노란데 별말 안 하면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엄마들이 잘 못하는 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을 잘 못해요. 이거 먹어볼래? 그럼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너무 불필요한 관심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뭐라 하면 더 말을 많이 해. 그럼 이제 그 안에 많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엄마한테만 통하지 밖에 가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삶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반응하기. 밥을 조금 덜 먹어서 뭐 대수롭지 않지 않나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예, 어제는 이걸 먹었는데 오늘 안 먹었어. 뭐 이렇게 대수롭은 일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맞게 감정을 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애도 막 혼비백산하고 엄마도 혼비백산하고 근데 대부분의 게 별일 아니죠. 휴대폰이나 패드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만 3세까지는 TV까지도 거의 절대 보여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제 왜냐면 이게 시각 피질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미디어는 막 정말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태어나서 초기 경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거보다 자극도가 낮은 건 지루합니다.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36개월 안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보게 되면 절대로 다시 뒤로 잘 안 돌아가요. 그렇죠? 핸드폰 줬다가 TV 보라 그러면 심심하다고 책 주면 뭐 거의 자기를 고문하는 것처럼 하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제가 이제 어린애를 키우면 뭐 세상에 미디어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집에 오면 다 치우고 그럼 이제 뭐 핸드폰을 받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받고 딱 끄고 그 다음에는 걔가 무슨 짓을 해도 열리지 않게 보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뭐 이를테면 휴지통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별로 너한테 특별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환경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미디어라는 게 없는 세상이야 아가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질수록 애들이 더 집착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